뭐 중등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적인 친구들이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, 그렇게 봐요.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사실은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또 학력을 중시하는 그 풍토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, 말하자면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뭐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영역을 찾아 나가겠죠. 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중등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적인 친구들이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, 그렇게 봐요.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대학 입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외국어를 좀 잘 익혀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잘 닦아서 준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적에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. 말하자면 그야말로 뭐 4년제가 아니고 2년제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사람이 외국어만 이제 잘 익혀두면 그 나라에 가서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, 그리고 상당히 고급 직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꽤 공부한 사람이라도 뭐 사회에 나가서 미적분을 활용할 이유가 있을까요? 미적분을 사용할 사람들은요, 적어도 뭐 공대 교수 정도 돼야 돼. 말하자면 엔지니어도 사실 미적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. 학자들이 미적분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하면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공부해야 된다. 머리가 좀 낭비잖아요. 미적분까지 공부 안 해도 돼.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, 3차 방정식은 그래도 뭐 해야지 나중에 전공서점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매뉴얼도 읽을 수 있고 뭐 필요한 경우에 내가 그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어. 그리고 어떤 그런 개념이 딱 잡혀져 있으면 첨단 기기도 내가 다루는데 별 문제가 없어.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미적분 이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그 시간을 말하자면 특정 외국어, 물론 뭐 영어부터 해야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하고 다 교류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해, 뭐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 해, 어떤 사람은 일본어 해,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 해, 독일어 해,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랍어를 해.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어를 해.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장착을 하면 그 나라에 가서 기술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, 한국 사람 진짜 우수하네?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, 실제로. 객관적으로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중간이라고 해도 해외에 나가서 잘 준비를 갖추면 우수한 사람이네, 선도적인 사람이네,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좀 더 국가가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체계적인 그 인재 개발, 교육, 뭐 그다음에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이것들을 잘 준비해주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.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미 그러고 있죠. 뭐 문화예술계나 뭐 그 연예계나 심지어는 영화, 드라마 아니면 뭐 음식 뭐 이런 것까지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데. 그게 다 이제 결국은 인적인 자원, 그 사람들이 각각 이제 어떤 능력, 근데 거기다가 외국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야지 니네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배워. 그렇게 오만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. 한국어 플러스 외국어를 잘한다.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 파급력이랄까? 침투력이랄까? 그 사람들, 그 문화도 좀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확산이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훌륭한 홍익 인간의 민족이네,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동의해요.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슬럼프가 있잖아요. 천하의 손흥민도 슬럼프가 있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자기를 추스려 가지고 슬럼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회복력, 혹은 자기 복원, 그리고 자기의 그 흐트러진 마음을 이렇게 참 잘 다스려서 그 위기 관리하는 능력, 그것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특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죠.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또 안 되죠. 지능이 있어야 돼요. 영재란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영재 혹은 지능 전문 학자 부류 중에서 손꼽히는 분이 그 미국
코네티컷 대학에 계신 렌줄리 박사라고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합니다.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양반이 말한 세반고리 모형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가장 많이 통용돼요. 그러니까 지능 지수만 가지고 영재라고 하기는 어려워. 그러면 세 가지 정도가 다 갖춰져야 돼. 그렇게 얘기합니다. 하나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얘기해요.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정, 성취 동기,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여기서는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얘기합니다. 또 하나는 창의력이다. 그러니까 기존의 틀로 보지 않고 새로운 틀로 딱 본다.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좀 결합이 돼야 진정한 영재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말은 그럴듯한데,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, 창의력에 대한 평가는 되게 조금 모순적이에요. 창의력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,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, 이게요, 잘못되면요, 전통 파괴적 성향이에요. 야, 뭐 이렇게 해. 그러니까 팔을 뒤엎어버린 사람, 왜 그렇게 해? 다 때려치고 그냥 내버려?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. 그게 이제 꼬맹이 때는 아이 귀엽네, 아주 생각이 뭐 참신하네. 그런데 이제 좀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혹은 이제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그따위로 얘기하면 이 자식 뭐야 이거.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틀이나 가치 체계나 아니면 관행이나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까불어대? 아주 불온하군. 이렇게 사실은 180도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창의력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뭐 그런 표현을 써요. 아, 뭐 초등학교 때, 유치원 때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점점 창의력을 잃어요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걔네들이 진짜 계속 그러면 뭐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뭐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을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이냐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은 두 분야가 다른 분야지만 양쪽에 대한 충분한 공부,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다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그걸 결합할 수 있는 능력. 그래서 이 분야의 것을 저쪽 분야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. 그러려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. 그렇다면 두 분야를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키우려면 지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게 되지.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, 그다음에 한쪽에서 말했던 그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야 뭐 그런 얘기하고서 일맥상통합니다. 그러려면 이 사람이 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. 어쨌든 어려운 일이고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의지는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인생 경험도 분명히 작동할 테고, 그리고 동인을 줘야죠. 동인을 날 때부터 금수저 해가지고 뭐 대충 해도 뭐 항상 좋은 환경에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그 뭐 만난을 극복하고 자기의 뼈와 살을 깎아가면서 밤잠을 안 자면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? 뭐 집은 가난하지만 아이가 재능은 있어.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부모님 나중에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어. 그러려면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. 뭐 그렇게 작동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것도 수치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에 비해서 지적 재능, 지적 능력, IQ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. 그리고 역사가 한 140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탄탄한 이론적 기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어요. 저만 해도 1년에 지능검사 뭐 700건? 600건에서 한 700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만 그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을 테고 또 이게 웩슬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1년이면 몇만 건 시행되지 않을까?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역사가 한 70년 됐거든요. 웩슬러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리고 버전이 벌써 이게 5판까지 나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유아용은 4판, 뭐 아동용은 5판, 성인용 4판 이렇게 판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지능 이론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
이거 절대로 허술하지 않다. 그럼 객관적으로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. 그리고 장차 되게 한 뭐 20대 후반까지는 지적 역량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예측력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, 그에 비해서 뭐 창의력이라든가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수치로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오기에는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